동경중학교 2학년 학생들,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동강 짱쌤과 함께 세계사 수업을 시작할 텐데, 수업을 준비할 때, 즉, 수비할 때 꼭 필요한 게 지금 보고 있는 학습지와,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저기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32페이지 펴놓고 같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쌤도 이렇게 여러분들 교과서를 32페이지 펴놓고 교과서에 있는 지도나 자료, 사진 같은 거 같이 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명의 형성을 배울 텐데, 우리 문명이 형성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그러니까 돌멩이 시대를 배웠잖아요. 구석기 시대에는 땡석기, 요 땡땡땡 구석기겠죠? 신석기 시대에는 이제 움집을 지어가지고 정착을 했다. 그러면서 신석기 시대에는 농사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사를 질 때 좀 좋은 지역, 좋은 땅은 어느 땅일까요? 농경에 유리한 땅. 자, 땅이 비옥하고 물이 풍부한 어디 유역일까요? 어디 유역? 큰강 유역이야. 큰강. 큰강 유역. 자, 위에 큰강 유역이라고 있는데 그 밑에 그대로 이었으면 돼요. 자, 근데 강이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여기 농사 짓고 싶어요? 근데 강에 있는 물을 논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 끌어와야 되겠죠. 자, 이러한 작업을 뭐라고 하냐면 관계 관계 농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농업. 자, 그래서 이제 물이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있는 물을 끌어오는 거. 이러한 관계 농업이 발전해야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뚝도 쌓고 저수지도 만들고 길도 만들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때 사람이 노동을 할 때 역할을 분담해야 되는데 야, 너는 돌멩이 나르고 너는 삽질해. 너는 흙 날러. 너는 좀 쉬어. 뭐 이렇게 역할이 부여했는데 싫은데요? 나 돌멩이 나를 건데요? 이렇게 막 대들면 안 되잖아요. 뭔가 이 큰 작업을 할 때에는 조직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해요. 그리고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야만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부족이 통합되고 그 부족을 이끄는 누가 등장했다? 지배자가 등장했다. 지배자. 자, 그러면서 점점점 뭔가 덩어리가 이제 규모가 커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서 문명의 탄생 보면 점점점 생산량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제 도시가 생겨났고 또 도시가 더 커지면 뭐가 되냐면 도시 국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국가는 또 옆에 있는 국가 또 그 국가를 먹고 싶겠죠. 그래서 어, 안타깝게도 뭐래요? 전쟁을 벌이면서 주변 지역을 통합해 가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거대한 국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국가 안에 계급, 너는 지배계급, 너는 노예야. 뭐 이러한 계급이 나타났고 그 지배하는 계급이 정치뿐만 아니라 또 모두 담당한데요. 제사까지 담당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사와 정치를 한 놈이 다 하네. 제정일치라고 하고요. 그만큼 통치하는 지배자의 권위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제사는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신과 나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나 신의 아들이야. 우리 신이 내 아빠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저 인간은 우리랑 다른가? 뭐 이러한 생각들을 백성들이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국가를 통치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기록해 놔야 돼요. 제사의 내용, 세금 징수, 활동, 자, 이런 기록을 하려다 보니 이제 드디어 뭘 쓰게 되었다? 그렇죠. 문자를 쓰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자, 드디어 뭐가 탄생한 거예요? 문명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문명의 탄생은 첫 번째 도시로 성장하면서 국가가 형성됐고 계급이 나타났고 제일 중요한 문자를 사용하면서 수준 높은 문명이 총 4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4개 중에 2개 배울 텐데 일단 4개 다 보면
번째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자,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가 뭔 뜻이냐면 메소라는 말은 뭐뭐 사이란 뜻이고요. 메소는 포타미아라는 말은 강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메소포타미아라는 거는 강과 강 사이, 즉 강이 몇 개야? 두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이 하나도 아니고 큰 강이 두 개네? 야, 여기를 그냥 냅둘 순 없겠죠. 그럼 편의점에 가도 꼭 살 때 뭐부터 하긴 하냐면 원 플러스 원이냐 아니냐 요거 굉장히 중요하잖아. 괜히 그냥 원 플러스 원이 아니면 미치는 것 같고 그렇죠? 글로 손이 가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강이 무려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는 그러한 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형성된 곳인데 강이 뭐냐면 티그리스 강이랑 하나는 뭐냐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뭐 강 이름을 꼭 이렇게 확인 뭐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어쨌거나 한마디로 두 개의 강, 원 플러스 원 강에서 발생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전체 문명 중에 가장 빨리 형성된 문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나일강은 이집트는 나일강 유역에 역시 큰 강이 있겠죠. 자, 인도도 어떤 강이 있겠죠. 인도랑 말이 좀 비슷하네요. 인더스강. 어, 자, 인더스강에 또 문명을 형성했고, 그 다음에 중국. 자, 중국도 황허강과 창장강, 두 개의 강. 여기도 원 플러스 원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인류의 문명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우리 교과서 인류 문명이 이게 어느 지역이 4대 문명인지 요 교과서 한번 볼게요. 자, 32페이지 보시면 그 왼쪽부터 보는데 특히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예요?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강이 몇 개다? 두 개다. 그래서 궁 두 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요 사이에 수많은 도시 국가들이 형성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집트, 여기 이렇게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여기에 또 이집트 문명, 인더스 강, 여기 인도 문명, 황허강과 창장강의 중국 문명, 이렇게 인류의 4대 문명을 배워볼 텐데, 자, 그럼 오늘은요, 두 개의 문명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 문명. 자, 요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 문명을 합쳐가지고 부르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부를까요? 얘네들은 유럽인들이 봤을 때 동쪽에 있다 해서 동방문명이라고도 이야기해. 동방문명. 요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오리엔트라고 이야기해. 오리엔트.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두 개의 문명은 유럽인들이 봤을 때 동쪽에 있네. 신기하네. 동방신기야? 동방신기 모르나? 참, 그래서 그 동방문명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오리엔트라고 한다. 우리 아까 다시 한번 교과서 보면 보세요. 여기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유럽 애들이 봤을 때에는 동쪽이라고 본 거죠. 동쪽에. 그래서 자, 지네들 기준이네요. 뭐 동방이라고 우리 입장에선 볼 수 없는데 이렇게도 이제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어떤 문명인가? 자, 기원전 3,500년 굉장히 오래전에 수라는 사람들이 원 플러스 원 강과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에다가 문명을 건설했는데 자, 여기는 지형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형. 그리고 지형을 잘 알아놔야 돼. 지형. 요 지형은 사방이 튀어 있대요. 사방. 동서남북이 다 튀어 있는 평지야. 강이 두 개인데 평지가 있고 다 오픈되어 있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마디로 개방적 지형이라고 얘기해. 개방적 지형. 개방적이다. 다 오픈이야. 오픈 마인드. 그러니까 이 좋은 땅을 가만히 두지 않겠죠. 그래서 수많은 민족들이 이거를 먹겠다고 계속 뭐 하는 거야? 쳐들어오는 거예요. 맨날 전쟁이야.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내가 지옥 갈까 천국 갈까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현실 세계의 삶.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한가하게 내가 죽은 다음에 뭐 할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자 이러한 걸 중시하는데
이런 걸 중시했다라는 하나의 기록물이 남아 있어요. 그게 바로 길가메시라는 사람이 쓴 서사시예요. 길가메시, 메시, 축구 선수 메시 아니고요. 이 길가메시라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 사람이 이제 왕자였는데 친구가 갑자기 죽으면서 참, 인생이 더덥구나. 그러면서 죽기 전에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돌아다니면서 깨닫고 글을 쓴 거예요. 자, 요 서사시 한번 간단하게 교과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그 나와 있죠. 이 사람이 길가메시네요. 아, 메시 같네요. 아, 메시.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했대요. 길가메시, 배를 채우게, 매일 밤 기쁨으로 채우게, 밤낮 춤추고 놀게, 놀란 얘기예요. 어? 뭐 이렇게 천국 가려고 아둥바둥 하느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현실 세계에 충실하라. 이러한 의미의 내용들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적혀져 있다는 얘기야. 그만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은 전쟁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현실의 삶이 훨씬 중요했구나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도 이제 신전이 거대하게 있는데 그 신전 너무 중요한데 이거 뭐라고 하냐면 지구라트라고 이야기해. 지구라트. 자, 지구라트. 뭐라고요? 신전이야, 신전. 신전 떡볶이 알죠? 자, 신전. 그 뭐야, 신전은?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신이 보통 하늘에 있다고 하니까 이 신전을 되게 높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지 볼게요. 아, 여기 나와 있네. 교과서 34페이지.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지구라트야. 맨 위에 꼭대기 올라가서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마치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지만, 피라미드는 이따 배우겠지만, 무덤이지만, 얘는 신전이었다. 신전 떡볶이를 여기서 먹을 수도 있고요. 자, 다시.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지구라트. 여기 지구라트. 잠깐 지워졌지만 잘 알아두시고요. 자, 지구라트. 그 다음에 이제 문화를 봤을 때 역시 문명에서 중요한 거 문자잖아요. 근데 진흙판에다가 여기는 이제 뻘이 많으니까 그 뻘, 진흙을 어떤 판에다가 이제 진흙을 담아 이렇게. 그 다음에 쐐기 문자를 쐐기 문자 이렇게 쐐기 문자는 한마디로 이렇게 좀 뾰족한 문자예요. 뾰족한 문자. 세모 모양. 그러니까 그러면 그 갈대가 많잖아요. 뻘에 강가 주변에 그 갈대 모양의 그 뾰족한 모양의 그 갈대 모양을 진흙에다가 꾹 눌러가지고 문자를 만든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쐐기라고 하는데 쐐기가 뾰족한 세모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 축구나 스포츠 중계 볼 때 드디어 쐐기골이 터졌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 이 쐐기라는 거는 뭔가를 고정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책상 같은 게 뭐 삐긋삐긋거려 맞지가 않아. 그러면 보통 보세요. 여기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끝이 조금 이렇게 삐꾸야. 그러면 그 밑에다가 뭘 받치죠? 뾰족하게 받치는 거.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쐐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모양이라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쐐기 문자라고 하는데 직접 쐐기 문자를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 아까 전 페이지 33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보세요. 요게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쐐기 문자다. 되게 뾰족뾰족하죠? 쐐기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문자를 옛날에는 그림, 상형 문자 같은 거를 많이 썼는데 쐐기형으로 한 문자가 얘네들밖에 없어요. 굉장히 특이한 문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시 그 쐐기 문자를 어느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만들었고, 자,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왕국 중에 그래도 제일 잘 나갔던 왕국이 바벨로니아라는 왕국인데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바벨론 많이 이렇게 들어봤던 나라예요. 그게 바벨로니아라는 왕국인데 자 여기는 왕을 꼭 기억해야 돼. 함무라비라는 왕이 있어요. 여기를 통일한 왕인데 강력한 법전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거야.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 자, 그럼 함무라비 법전은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요거 한번 또 교과서 34페이지
한번 밑에 함무라비 법전 볼게요. 저기 있죠? 함무라비 법전. 자,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 귀족이 다른 귀족의 눈을 멀게 하면 그의 눈도 멀게 한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귀를 자르면 내 귀도 잘린다. 귀 이짤 써가지고 이에는 이. 그러니까 좀 보복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의 법은 내가 친구를 때렸어. 그러면 내가 친구한테 한 대 맞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좀 한마디로 보복적 성격이 강하고, 근데 귀족이 평민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떨어뜨리면 은 1만화를 지불한대요. 그러니까 귀족이 평민의 눈을 멀게 하면 귀족도 눈을 멀게 하지 않고 돈으로 때운다는 얘기죠. 또 귀족이 노예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리면 노예 값의 반을 지불하면 된대요. 그 돈으로 때우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법이 모든 신분에게 평등하게 적용됐다라는 거는 아니네요. 그래서 우리 다시 교과서 교재 함무라비 법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특징 이렇게 좀 적어볼게요. 두 가지 특징. 하나는 보복적이다. 보복. 그다음에 신분차별적인 성격이 있다. 음. 귀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모든 신분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신분차별도 있다는 거고요. 자, 이랬던 잘 나갔던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 왕도 이제 결국 이 왕이 죽으면서 쇠퇴하고 털을 든, 그동안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청동기였잖아. 근데 철제 무기를 갖고 있었던 히타이트한테 얻어맞으면서 멸망을 당하고 마네요. 자, 그리고 여기 하나 이제 빠진 게 요거 빠진 거는 이따 이집트 문명할 때 같이 비교하면서 정리할게요. 자, 그다음 마지막 이집트 문명. 네, 들어봤죠? 이집트 문명. 자, 나일강에 성립된 국가인데 무려 3,000년 동안 통일왕국으로 이어져 왔대요. 왜 그래요? 자, 바다와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폐쇄적인 지형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가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 다시 한번 32페이지 보시면 여기 대충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 올게요. 여기 이집트 문명 봐봐. 요 위에는 지중해가 있고요. 왼쪽에 사막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산이야. 높은 산이 있고요. 오른쪽은 홍해라고. 그 모세가 바다를 갈렸던 호수가 있네. 바다와 사막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다른 민족이 침입하고 싶어도 침입하지 못하는 이러한 무슨적 지형? 폐쇄적 지형으로 인해서 주변 나라의 침략을 거의 받지 않았다. 그래서 통일왕국을 무려 3,000까지 유지했다. 자, 그러다 보니 당시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하냐면 세 글자로 파라오라고 하는데, 파라오는 태양의 아들이다. 이집트가 믿었던 신이 태양신, 태양을 믿는데 나는 태양의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며 절대 권력을 행사했고,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얘네들은 현실 세계보다는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런 게 더 궁금한 거야. 왜냐면 전쟁이 없고 하루하루가 편안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 쌤도 방학 때에는 막, 야, 내가 병 걸려 죽으면 어떡할까? 사고 나면 어떡할까? 대단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막 보험을 많이 가입을 했어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죽는 거에 대해서. 근데 지금 계약하고 바쁘잖아. 정신없어. 그러면은 뭐 죽는 생각을 왜 해? 그래서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달리 얘네들은 사후세계에 관심 많다 보니까 미라 같은 걸 제작한 거예요. 방부제 넣어가지고 금방 썩을 만한 내장 다 빼내고 머리도 뇌를 다 안에 긁어내고 칭칭 붕대로 감아서 보존하는 이러한 미라를 왜 만드는 거야? 죽은 다음에 세계에 관심 많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져 있는데 이거 하나 추가할게요. 사자의 서라는 것. 요 요 유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죽은 자의 안내문이라는 의미예요. 죽은 자에 대해서 또 얘네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사자의 서라는 거를 이제 그려놨는데 요거 교과서 35페이지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여기 보시죠. 요게 바로 사자의 서예요.
자, 이 이집트인들은 4, 5세기에 대해 관심 많아서 밀어와 함께 요 사자의 설을 매장한 거야. 이 사람이 그 하얀 색깔 입은 사람 있지. 얘가 이제 죽은 자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여기 오시리스라고 이 오큰 형제 같은 뭐 이러한 사람한테 심판을 받는데 얘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를 뭘 달어. 뭔가 이렇게 달았어요. 이게 뭘까요? 심장을 단 거야, 심장. 응? 심장이 뭐보다 가벼워야 되냐면 여기 이제 깃털이 있어. 깃털보다 가벼워야 돼요. 그러면 얘는 천국 가는 거야. 무거우면 죄가 많구나. 우리 지금도 좀 못된 행동하면 양심이 불량하다. 어? 양심이 없다라는 얘기잖아. 심장 두 개, 양심이잖아요. 그 이집트인들도 심장 두 개를 딱 재가지고 무거우면 얘는 죄가 많은 거야. 그래서 끌려가 얘네들한테 죄를 받거나 또 착한 일 많이 하면 이제 죄를 안 받는 이러한 내용들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사자의 서야. 사자라고 해서 뭐 라이온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자에서. 자, 그리고 마지막 파라오의 미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건물 피라미드를 건설하죠. 피라미드. 그리고 이제 피라미드를 지키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해요? 뭔가 지키는 신이 필요하겠죠. 뭐 수호신, 스핑크스 뭐 이런 것도 이집트의 어, 유물 중에 아주 대표적인 유물이죠. 자, 그리고 얘네들 태양신을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음, 태양력을 사용한다. 태양. 양력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교하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제 음력을 써, 음력. 달의 모양을 보고 1년을 달력을 만드는 거죠. 태음력. 그 차이가 좀 있어요. 자, 그리고 피라미드를 쌓거나 또 양력, 달력을 만들 때 하늘을 연구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천문학, 수학, 측량술이 발달했다. 자, 그리고 최초의 종이 파피루스. 그 나일강 주변에 어떤 그 식물을 얇게 베껴가지고 종이로 만들었는데 그 파피루스라는 종이에다가 상형 문자를 기록했다. 사물의 모양을 본뜬 문자. 그러니까 개 하면 개 모양을 그리는 거죠. 나 행복해. 그러면 행복한 얼굴의 표정을 그리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문명은 이러한 초보적인 상형 문자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아까 우리 메소포타미아는 무슨 문자? 쐐기 문자를 만든 것이 또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 오늘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 두 개 문명 봤는데요. 두 문명을 잘 비교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오니까 같이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구분해서 정리해 놓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안녕.